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벌써 9강이네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만난 건 한 2번 정도? 그죠? 지난 시간에 한 번 뵀고요. 또 이번 시간에도 온라인으로 먼저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뭐냐면 변호사도 근로자일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 학생들이 지난 학기에도 되게 흥미를 가지고 보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미 근로자가 뭐고 사용자가 뭔지에 대해서는 이정 교수님께 잘 배우셨죠?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은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전제하에 제가 이론은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관련된 판례 그리고 실제로 이런 사안에서 근로자가 된다면 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효과 같은 것들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주요 내용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하고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가 뭐가 다를까 이미 아시겠지만 포인트만 제가 짚을게요. 그리고 근로자로 인정되는 요건과 범위를 재판부는 뭐라고 보고 있는가 그런 부분도 좀 볼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근로자로 인정된다 라고 한다면 효과는 뭐가 있을까? 굉장히 사실 많은 효과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사례를 가져왔어요. 그 실제 사례인데 물론 이분은 이제 조금 각색을 해서 완전 똑같진 않지만 한번 같이 볼게요. 어떤 분이 법학소문대학원에 합격을 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 중에서도 법전원에 가고 싶으신 분들 꽤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법전원 우리가 합격을 하면 3년간의 과정을 열심히 거치고 그 다음에 변호사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야만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바로 그걸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또 자기가 원하던 법무법인에 합격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일인 거죠. 그래서 너무 기쁜 나머지 일을 너무 열심히 한 거예요. 성과도 되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법무법인에서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유학을 보내주는데 그 대상자가 되신 거죠,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정말로 너무 잘 이제 쉬고 또 공부도 하고 유학 갔다 오셨는데 이제 우리가 변호사 근무 업무를 이제 오래 하다 보면 조금 힘들거나 지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셨던 건지 왜 그러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모든 일이 다 그렇잖아요. 모든 일이 이제 오래 하다 보면 조금 쉬고 싶을 때가 있어서 이제 이분이 퇴사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법무법인에서 퇴직금을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는 근로자인데 퇴직금을 못 받았어 라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를 하셨거든요. 실제 사례예요. 근데 과거에는 이제 변호사에 대한 그 인식, 그러니까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에 관해서 과연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많았어요. 뭐 중세 길드를 시작으로 여러 가지 뭐 논의들이 있으면서 변호사는 전문직이니까 근로자는 아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게 현대로 오면서 조금씩 성격이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이 사례에서 이분은 실제로 업무 지시에 따라서 변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을 해왔어요. 즉 이제 파트너 변호사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자기 선임이나 자신을 고용한 어떤 법무법인의 지시를 받아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근로자에 해당돼요. 그래서 이분은 결국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게 됐거든요. 왜 그렇게 됐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의미에 대해서 간략하게 볼게요. 여러분 이미 근로기준법 우리가 보셨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다면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우리가 근로자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사용자는 뭐예요? 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같은 조에 있는 거죠. 거기에 나오는데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라고 알고 계시죠? 법원의 판단 표지가 중요한데요.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요, 사용자하고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해요. 실제로 근로계약 관계가 있어야만 근로자다라고 이제 보통 보고요. 일반적으로 사용자는요, 이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요, 근로자와 사용 종속 관계에 있는 자라고 보거든요. 자, 이 부분 뒤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볼게요. 무슨 말인지. 자, 근로계약 관계는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있거나, 그러니까 계약서가 우리 있잖아요. 계약을 체결하셔가지고 실제로 근로계약 관계에 있던지 아니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진 않았어요.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로 실제 회사에 채용이 됐더라도 이 근로계약서 의외로 안 쓰시는 분들 꽤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계약서는 없지만 실질을 살펴보니 근로계약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계약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근로계약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사용 종속 관계는 뭐냐면요.
당사자 간 사용 종속성이 존재하는 관계예요. 거기가 인적 종속성, 물적 종속성, 경제적 종속성, 그리고 조직적 종속성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인적 종속성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든지 사장님의 결재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인사권, 뭐 이분에 대한 어떤 뭐 우리가 보직 변경을 한다든지 뭐 인사평가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인적 종속성이라고 하고요. 물적 종속성은 뭐냐면 여러분이 나중에 취업을 하시거나 회사에 아니면 로펌에 가시거나 할 때 이제 보통 회사에서 다 자리 같은 거라든지 컴퓨터 이런 거 다 마련해 주잖아요. 뭐 사무실 집계나 비품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제공해 주는 거죠. 이걸 물적 종속성이라고 하고요. 경제적 종속성은요. 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월급. 그러니까 우리가 임금이나 보너스, 상여금, 뭐 기타 여러 가지 수당 뭐 뭐든지 상관없어요. 어쨌든 회사로부터 금액을 받는 거, 돈을 받는 거 있잖아요. 이것이 경제적 종속성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조직적 종속성은 뭐냐면 사용자가 구성한 조직이 따로 있거든요. 그게 뭐 변호사 예를 들면 로펌이라면은 어떤 팀을 구성하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로 뭐 그 어소나 파트너끼리 이제 업무를 담당하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성한 팀들 이런 조직 내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네, 이 부분, 이 사용 종속성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근로관계를 말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시험에도 핵심적으로 나오는 부분이고요. 재판에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저 사람이 근로자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게 돼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반드시 알아두세요. 자, 그렇다면 한번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뭔지 같이 한번 볼게요. 사용자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잖아요. 그죠?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건 아니죠. 그죠? 배우셨죠? 그렇지만 사용자와의 사이에서 반드시 일정한 계약 관계는 존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게 형식은 위임이든지 아니면 뭐 어떤 프리랜서 계약 같은 것, 용역 계약이든지 상관없이 어떠한 형태든 계약 사실 자체는 인정이 돼야 돼요. 자, 밑에 보면은요. 1번, 인정 사례 1번. 형식은 위임이나 도급 계약이지만 그 실질이 근로계약인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2번에는 계약의 형식은 없지만 묵시적으로 우리가 말은 하지 않았어요. 명시적으로. 그런데 그냥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인정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 2가지 사례를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근로자에 해당을 해요.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고 결국 이것을 받으실 수 있게 되거든요. 자, 일단은 그렇다면 이 전제 근로자로 인정이 돼야만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근로자를 법원은 뭐라고 보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먼저 형식은 위임이나 도급계약이지만 실질이 근로계약인 경우 한번 볼게요. 자, 대법원 2004-29736 판결. 저희 지금 PPT 7페이지거든요, 여러분. 보실게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실질에 있어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여기부터 잘 보세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이나 복무 규정 등에 적용을 받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취업규칙이 뭐냐면요. 나중에 간단하게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여기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이제 일방적으로 정하는 어떤 뭐 인사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학교에 규칙이 있잖아요. 지금 대학생이니까 거의 뭐 그런 규칙이 뭔지도 모르고 사실 크게 뭐 관심도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고생 때 생각해보시면 규칙이 있고요. 그거 어기면은 벌점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제재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로자가 회사에서 지켜야 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출퇴근, 그리고 상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벌 진짜 있어요. 상벌 규정이 있거든요. 징계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급여를 어떻게 책정하는지, 휴가는 어떻게 갈 수가 있는지, 휴식, 그러니까 휴게라고 하는데요. 이제 휴식 시간은 또 어떻게 되는지 기타 여러 가지 굉장히 상세하게 필요한 사항이 많아요. 회사에는. 그것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을 취업규칙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규정에 적용을 받으면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여부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일을 하는데 사용자가 근로자가 마음대로 결정을 하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두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부터 열까지 이제 꼼꼼하게 관리하시는 관리자분들도 계시고요.
꼭 하나부터 열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사항을 계속 체크하면서 이제 같이 이 사람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일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얘기해요. 그리고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을 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이럴 수 있죠. 일반적인 거예요. 예외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무 시간, 보통 이제 우리가 9시에서 6시까지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근무 시간을 정하고 그리고 근무 장소도 일반적인 사무직 같은 경우는 회사에 자기 자리가 있잖아요. 그런 시간이나 장소를 지정을 하고 근로자가 이를 어길 경우에는 뭐 무단 결근이 된다거나 아니면 지각인데 뭐 말도 안 하고 갑자기 지각을 하고 갑자기 나가버리고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떤 제재를 받는지, 그러니까 뭐 지각 많이 한다면은 월급에서 삭감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인사평가에 나쁠 수도 있고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이나 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이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어떤 업무를 하는데 필수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혹은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것들을 본인 부담으로 사는지 사용자가 사주는지,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제3자를 고용해서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해보면 내가 근로자예요. 근로자면은 회사나 상사가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제가 보통 하게 되죠. 누구를 고용해가지고 어떤 업무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회사의 어떤 업무 지시를 꼭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 체결을 하고 이 업무 결과만 내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진짜 별도의 용역계약 같은 건데, 그렇다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결과만 내주면 되고 내가 하는지 혹은 다른 사람이 하는지에 대해 크게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계약의 형태가 달라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근로자라고 한다면 물론 당연히 손실 내면 안 돼요. 손실 내면 안 되는데 그 손실이 이제 어떤 업무를 했을 때 업무 성과가 100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예상하는 게 한 100인데요.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한 7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손실을 보통이라면은 본인의 급여에서 삭감하지 않고요. 회사의 손실로 떠안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근로자가 아니고 본인이 그냥 사업을 별도로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손실은 본인에게 이제 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그러니까 내가 근로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월급을 받는 건지 얘기고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요, 어떤 성과나 이런 걸로 평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별로 없었고요. 근로자인 경우에는 반대로 기본급하고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 얘기하는 거고요. 근로소득세 원청 징수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그러니까 이제 근로계약이 단기에 체결돼서 막 바뀌고 다른 사람하고 또 밑에서 일을 하고 그런 건지 아닌지. 그리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인데요. 앞서 본 것처럼 이제 우리가 4대 보험 쉽게 얘기하잖아요. 4대 보험 같은 경우도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로 인정되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부담금을 이제 사용자도 납부를 하고 근로자도 납부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근로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 없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라는 취지도 이 판례 안에 들어 있어요.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여부,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했는지 여부, 사회보장제도에 관해서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이 3가지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특히 4대 보험에서 이런 경우들이 좀 있는데요. 4대 보험 같은 경우는 그 근로자 부담금이 있고요. 사용자 부담금이 있거든요. 거의 이제 50대 50인데 이제 근로자가 많을수록 이 부담금이 생각보다 커요. 그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뭐 내가 월급을 줄 건데 굳이 추가적인 부담을 해야 되나? 그냥 잘 얘기해 볼까? 라고 해서 실제로도 이제 근로자에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누구누구씨 내가 이거를 가입해 줄 수는 있는데 그러면은 본인 월급도 줄어들게 된다. 왜냐면 이제 급여에서 그걸 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좀 이만큼 손해가 있을 텐데 굳이 이거 가입할 필요가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근로자 입장에서는 돈을 더 받는 게 좋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굳이 뭐 하지 말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4대 보험 가입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혹은 뭐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해도 사용자가 그 비용이 아까워서 그냥 가입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기본급이나 고정급 같은 경우도요, 월급의 지급 형태인 거잖아요. 근데 사용자 입장에서 굳이 이거를 기본급을 정해서 혹은 고정급을 정해서 월급을 주기보다는 여러 가지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평가하면서 월급을 주고 싶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런 내용들은 확실히 이제 무조건 근로자라면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4대 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다거나 고정급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내용을 전제를 하고 있고요. 이 사실관계 한번 볼게요. 여러분, 대학 입시학원 종합반 강사님들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알죠? 우리가 입시학원 같은 경우는 되게, 입시 철이 있고 또 이제 입시와 상관없는 철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1년 내내 계약을 유지하기보다는요, 이 입시가 끝난 철에는 잠깐 쉬신대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거든요. 이게 형식은 위임이나 도급이지만 실질이 근로계약인 경우가 바로 이거예요. 같이 한번 볼게요. 대학 입시학원 종합반 강사들의 출근 시간하고요, 강의 시간하고 강의 장소의 지정, 사실상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 제공의 가능성의 제한, 강의 외 부수 업무 수행 등에 관한 사정, 그들이 일정한 시간당 일정에게 정해진 강의 보수를 곱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았을 뿐, 수강생 수 외 이에 따른 수입의 증감이 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는 강사님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라고 재판부가 판단했다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피고는요. 일단 원피고 아시죠, 여러분?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원고, 그거 이제 소송을 제기당한 사람이 피고예요. 그런데 피고는요, 일단 학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원고는 학원의 종합반 강사들이거든요. 강사님들의 이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해달라라고 청구를 한 거고요. 회사는 무슨 말이야? 우리는 그냥 계약을 일정 기간 했을 뿐이지 당신들이 무슨 근로자야. 당신들 프리랜서잖아. 그러니까 나는 퇴직금 줄 수 없어. 라고 맞선 사건이에요. 근데 보면 지금 방금 읽어봤지만 이 학원 강사님들이 근로시간하고 근로장소에 구속을 받아요. 왜냐면 그 피고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강의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저희도 되게 예외적인 경우에 온라인 강의를 하지만 모든 수업의 원칙은 온라인이라기보다는 오프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들에 대한 제약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또 담임을 하시기도 했대요, 학원에서. 그러면 당연히 부수적인 업무들이 막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도 하고, 그리고 학원에서 이제 가끔 그런 게 있어요. 학원 수가 증감되면은 보수가 조금 줄어들었다 늘었다가 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거 말고는 그 학원의 수입 증감이 보수에 영향을 따로 미치진 않았대요.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그들이 학원 측과 매년 강의 용역 제공 계약이라는 이름의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일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약서가 근로계약이라고 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요. 이렇게 용역계약으로 체결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용역계약이면 사실은 근로자가 아니에요.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이 사건처럼 전부 다 이제 사용자의 지시를 받고 그 다음에 어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무조건 사용자의 이제 업무 지시 하에 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근로자이니까 이 명칭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근로계약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직원들은 취업규칙에 적용을 받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용자가 이제 복무 규율 같은 걸 정해가지고 직원들한테 이제 일방적으로 이거 지켜야 돼 라고 하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일반 직원들은 그걸 적용을 받는데 이 강사님들은 적용을 안 받으셨대요. 그게 약간 불리한 지점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분들이 근로자로 인정을 받는데 영향은 없다라는 취지거든요. 여기 마찬가지 고정급이 없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 징수당했고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이거는 학원에다 주장한 걸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나는 저분들한테 고정급을 준 적이 없어요. 근로자라면 고정급을 줬겠죠. 그리고 나는 저분들한테 어떤 근로소득세 이런 거, 그러니까 저분들이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게 아니고요. 사업자 등록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소득세만 납부하셨는데 무슨 저분들이 근로자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만약에 직장가입자, 그러니까 우리가 근로자라고 하면요. 의료보험을 직장가입자라고 해서 가입을 하게 되는데 이분들은 당시에는 프리랜서 계약을 한 거랑 다름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제 그 보통 프리랜서 용역 계약이라고 하면 사업자 등록을 별도로 하거든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직장이 아니라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니까 저분들은 근로자가 아니지 않냐. 내가 무슨 퇴직금을 줘야 되냐. 이제 이런 거였어요. 그렇지만 이 부분들, 지금 이 회사가 주장한, 이 학원이 주장한 이런 내용들은 학원이 본인의 편의에 따라서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법원은 본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근로자라고 본 거고요. 자, 비슷한 사례 사용 족속성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볼게요. 법원이요 94-2859 판결에서요 처음으로 이 사용 족속성이 뭔지에 대해 좀 종합적으로 밝혔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1번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그렇겠죠. 이제 우리가 본인이 사업을 한다, 본인이 창업을 한다 라고 하면 본인이 모든 내용을 다 정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도 만약에 사업자가 아니라고 하면 누군가의 지시를 다 받아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취업규칙 또는 복무 규정에 적용받으며, 맞죠? 세 번째,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그러니까 지휘 감독을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어떤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도급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이 학원 강사님들이요, 만약에 근로자가 아니에요. 그냥 도급 계약을 받았다고 체결했다라고 하면 뭐 어떤 형태의, 예를 들면 뭐 영어나 뭐 수학이나 과학 이렇게 각각 과목이 있을 거잖아요. 이 과목에 관해서 강의를 좀 해주세요라고 얘기하고 뭐 그 강의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다 이렇게 지시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게 구체적인 지시는 아니었던 거죠. 예를 들면. 그런데 이거는 되게 근로자였기 때문에 하나하나 강의 내용, 강의 안에 이제 어떤 들어가야 될 중요 사항이라든지 학생들의 출석을 어떻게 체크해야 될 것인지, 학생들이 이제 그 능력을 더 배양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사용해야 될 것인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다 업무 지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자에 의해서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이분들 그 9시부터 6시 혹은 뭐 저녁 시간까지 무조건 나가셨어야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분들 이 시간에 다른 일 못 하잖아요. 이 시간 그 장소에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얘기해요. 그리고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여부, 아까 말씀드린 부분, 그리고 비품이나 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의 소유 관계, 7번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그리고 근로소득세, 원청 징수 이 부분도 이제 고려 사항이고요. 8번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의 전속성 유무와 정도, 그리고 9번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해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그리고 10번 양 당사자의 경제적, 사회적 조건을 모두 종합해서 이제 판단하는 건데요. 실제로 이런 소송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되게 많잖아요. 내용 진짜 많은데 이거 전부 다 고려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이렇게 명시적으로요 근로계약을 체결을 하고 모든 거, 그러니까 다 이제 사용자가 다 인정을 하고 이런 10가지 요건이요 다 인정이 되면 누가 소송하겠어요. 사용자도 인정할 수 있고 근로자도 인정할 수 있으니까 이거 소송이 필요 없어요. 명확한 건 소송을 잘 하지 않아요. 물론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다툴 사항이 있을 땐 소송을 제기하지만 일반적으로 답이 명확한 것 같으면 굳이 제기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히 근로자성을 다투는 소송은요, 이 10개 중에 한 뭐 6개, 7개는 근로자인 것 같은데 나머지 결정적인 거 3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애매하고 뭔가 복잡한 사안일 때 이렇게 근로자성을 다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10개를 모두 만족해야만 근로자다라고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들을 다 파악을 하면서 업무의 종속성이 있었는지, 사용자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기타 여러 가지 요건들을 잘 보면서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 다른 형태가 또 하나 있는데요. 계약은 아예 없어요. 계약은 없지만 묵시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대법원 2005-75088 판결이에요. 자, 원고용주에게 고용이 됐어요. 그래서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A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A라는 사람이 이제
원고용주, 그러니까 B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게요. B에게 고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 C의 사업장에서 C의 업무에 종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A가 지금 보면은 그 원고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B가 원고용주예요. 원고용주. 그리고 C가 제3자라고 볼게요. 근데 이 A를 제3자인 C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 그러니까 B죠. B. 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해서 제3자의 노무 대행 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이거나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의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가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기 때문에 이 피고용인하고 제3자 간의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돼 있다라고까지 평가될 수 있어야 돼요. 말이 좀 어렵지 않아요? 이거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아주 간혹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요즘에 워낙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임금 소송이 정말 많고요. 그게 임금 소송이 한번 제기가 되면 진짜 뭐 수조 원의 엄청난 비용에 이제 부담이 발생해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회사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본인이 직접 고용한 형태를 좀 줄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직접 고용을 줄여서 이런 리스크를 좀 회피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방법이 있다. 내가 직접 고용하지 말고 다른 기관, 다른 사업주를 통해서 근로자를 이렇게 채용을 해보자. 그러면 내가 뭐 원하는 어떤 업무에 이 사람을 일을 할 수 있게 하면서도 사용자는 내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을 좀 덜 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예전에 기업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 관련된 소송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결국은 뭐냐면 이 A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건 B잖아요. 그리고 A는 C에게 가서 이제 근무를 했던 거고요. 그럴 때 A하고 B의 근로계약이 있을 거예요. 있죠. 있지만 이것은 그냥 형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뭐 내용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B는 A에게 뭔가 한 게 없어요. 업무 지시를 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사용자로서 근로계약만 체결을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업무 지시나 이런 건 다 제3자인 C가 했다. 그리고 정작 이 B는요. 어떤 사업의 실질을 갖추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냥 C가 뭐 어떤 지시하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C가 원하는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냥 A를 고용했을 뿐인 거예요. 그거 말고는 B가 어떤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 B의 존재, 이 A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B는요, 그 존재가 형식적이거나 명목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또 진정한 사용자는 누구인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럴 때는 실질적으로 A의 어떤 업무를 이제 근로 제공을 지휘하고 감독했던 C가 사용자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조금 어렵고 애매할 수가 있지만 만약에 이해가 잘 안 가시면 나중에 저한테 한번 오셔가지고 이거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B는요 정말 한 게 없고 그냥 근로계약만 체결했다 이 정도 수준까지 되어야만 이 관계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볼게요. 이某某기업은 형식적으로는 피고 회사와 도급 계약을 체결을 하고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서 자신의 사업을 수행한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즉 이제 피고 회사, 그러니까 피고 회사가 여기서 C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아까 A하고 근로자하고 계약 체결한 건 B라고 했잖아요. 이 B 기업을 얘기해요. B 기업이 형식적으로는요, C 회사하고 도급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A하고요, A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서 자기의 사업, 자기가 진짜 사업을 한 것처럼 그런 그러니까 그런 형식을 갖추고는 있었다는 거예요.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형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업무 수행의 독자성이나 사업 경영의 독립성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전혀 없고 피고 회사, 즉 C의 일개 사업으로서 기능을 하거나 노무 대행 기관일 뿐이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C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줬어야 됐고요. C가 지휘 감독하는 대로 그대로 따랐어야 됐고요. B가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정도까지가 와야만 이 관계가 성립을 해요. 오히려 피고회사가 원고들로부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을 받고요. 임금을 포함한 제반 근로 조건을 정했다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거예요. 와, 여기 보면 C 있잖아요. C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한테 근로 제공 받았잖아요. 플러스 뭐가 있냐면
임금까지 결정을 했대요. 그리고 이걸 포함한 근로조건을 결정을 했대요. 그러니까 근로조건이라고 하면 근로장소나 근로의 내용이나 근로의 시간하고 임금 이런 되게 중요한 사항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C가 사용자가 아니라면 누가 결정해야 돼요? 아까 근로계약 체결한 게 누구예요? A하고 B잖아요. 그럼 B가 당연히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아니 어떤 사장님이 자기가 이제 이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자기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근로시간 당연히 지정할 거고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와라. 이거 아르바이트도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근로장소도 지정을 해줄 거고요. 당신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B가 안 하고 C가 했다는 건 너무 이상한 일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C는 어떤 업무를 해주세요라고 그 도급을 준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업무 지휘를 다 하고요. 심지어 임금까지 결정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위가 굉장한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고들하고 피고 회사에서는 사이에서는 직접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채용한 것과 같은, 즉 C 회사가 직접 A를 채용한 것과 같은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와야만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는 물증을 먼저 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이 안 돼 있는데 어떤 계약이 체결됐다라고 인정하려면 어때요?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계약서도 없고요. 실질적으로 양 당사자가 어떠한 계약을 체결한 바도 없어요. 체결하지도 않았는데 계약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건 되게 이례적이고 정말로 독특하고 뭔가 요건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요건이 까다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업무 지시만 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C가 A에 관한 모든 사항, 이 근로자에 관한 모든 사항, 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하고 B는 그 과정에서 거의 한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럴 때는 진정한 사용자는 C다 라고 법원이 인정하고 있어요.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 본격적으로 처음 해봤던 변호사를 근로자로 인정했던 사례 같이 한번 볼게요. 제가 말이 좀 빨라가지고 자꾸 말이 꼬여요. 조금 천천히 할게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이고요. 2005 가합 33355 판결이에요. 내용 같이 볼게요. 변호사법에 의하여 자격 등록이나 개업 신고를 마친 모든 변호사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개개인이 독립된 법률 전문직 변호사로서 개별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건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 나중에 혹시 이제 로스쿨 가셔가지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자격 등록하고요. 개업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펌에 들어가든 혹은 개업을 하든 상관없이 일단은 무조건 개업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거를 마친 모든 변호사는 이분이 설령 법무법인의 어쏘 변호사, 우리가 이제 파트너하고 어쏘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파트너는 선임 변호사 개업, 진짜로 이제 개업하셔가지고 책임을 다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고요. 어쏘 변호사는 이 파트너 변호사님들한테 고용이 돼가지고 일을 하시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고 해도 원칙적으로는 개별적으로 직무 수행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뒤가 중요하겠죠. 법무법인의 설립은 구성원 변호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권도 구성원 변호사에게 전속하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법무법인을 설립할 때는요 보통 등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파트너 변호사가 구성원 변호사예요. 구성원 변호사들에 의해서 이분들이 등기하시는 거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권도 구성원 변호사들끼리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보통 큰 펌 같은 경우는 구성원 회의 같은 걸 해요. 그래서 구성원 회의에서 이 펌을 운영하는 중요한 사항들을 다 결정하게 되거든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소속 변호사, 즉 어쏘 변호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용 변호사, 이걸 소속 변호사라고 하는데요. 소속 변호사는 법무법인의 이름으로만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이름을 서면 물론 이제 밑에 써져 있긴 하지만요. 그게 원칙적으로는 다 법무법인 이름이라는 거예요. 수행할 수도 있고 구체적인 업무 수행 내용도 구성원 변호사가 결정한다라는 거고요.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도 구성원 변호사의 지휘나 감독을 받는 것이 통례인 점 등 재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법인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 구체적인 업무 내용도 구성원 변호사님들이 결정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업무 수행 과정에서도 본인이 단독으로 할 수가 없어요. 뭐든지 이제 구성원 변호사의 확인을 받고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업무 지시도 받고요. 그런 것들을 비추어 볼 때 이 소속 변호사님들, 즉 어쏘 변호사님들은 근로자에 해당한다라고 법원이 보고 있어요. 또 다른 판결 한번 볼까요? 대법원 2012-77006 판결인데요. 원심은 변호사법상 구성원 변호사는 아까 말씀드린 그 파트너 변호사를 얘기해요. 구성원 변호사는 법무법인의 설립, 존속, 해산의 주체로서 일반적인 변호사 업무 수행은 물론 법무법인의 자산이나 회계, 조직, 합병 등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자율적이거나 독자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회의한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 나와요. 구성원 회의를 통해서 법무법인 운영 전반에 관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성원 변호사로 등기가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진정한 구성원 변호사로 볼 수 없다라고 전제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혹시나 정말 나중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제가 주의하시라는 그 당부의 말씀을 좀 드려요. 뭐냐면 여러분이 혹시나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원하는 그러니까 좀 이런 악덕 사장님을 만날 때 어떻게 주의를 해야 될지를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변호사가 됐어요. 변호사가 돼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구직을 하시잖아요. 근데 본인은 분명히 소속 변호사로 가게 될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떤 분이 내가 당신을 고용할 테니까 등기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거 좀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어떤 법무법인에 등기를 한다는 건 뭐냐면요. 이 운영이라든지 여기에 관련된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아무 일도 없으면 너무 다행인데 만약에 이 펌에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렇다고 하면 구성원인 이분도 당연히 그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물론 등기가 되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구성원이 아니다라는 우리가 주장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주장을 해서 인정받기까지 굉장히 힘든 나날들을 거쳐야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자 개업하시거나 혹은 진짜로 뭐 독립해서 사업을 운영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고용당하는 입장인데 그러니까 내가 진짜 근로자로 일을 하고 싶어서 가는 건데 또 왜냐하면 초반에 일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구성원 등기를 해달라고 한다. 그러면 조금 의심해 보세요. 여기가 과연 괜찮은 곳일까? 좀 불안한데? 이런 생각 하시면서 그 펌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런 곳은 좀 피하시는 게 더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려요. 왜냐하면 위험이 너무 높기 때문에요. 위험도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제가 후배님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데요. 그렇게 구성원 등기 해달라고 하는 것, 특히 신입한테 그런 곳들은 굉장히 한두 번 더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전제한 다음에 1번 지금 14페이지 보고 있어요. 원고들이 사법연수원 수료 직후 이제 예전에 지금 이분들은 연수원 출신 분들인데요. 지금은 이제 연수원 엎어졌잖아요. 근데 연수원은 있지만 사법고시가 엎어진 거죠. 사법시험이 엎어진 건데 예전에는 이제 사법시험만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로스쿨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 분들에 대한 판례고요. 그 사법시험을 이제 합격을 하면은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게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경력이 없는 신입 변호사로서 피고의 소속 변호사로 취업함으로써 변호사 업무를 시작하였음에도 취업 다음 해에 구성원으로 등기된 점. 그러니까 이건 되게 이례적인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입 변호사한테 등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입인데 취업해서 신입을 했는데 취업 다음에 바로 구성원으로 등기됐다. 이거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거죠. 그리고 2번 원고들이 피고의 구성원으로 등기가 되거나 탈퇴하는 과정에서 지분을 양수하거나 양도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증거 자료가 없으며 구성원 등기 전후에 원고들의 근무 형태 역시 큰 변화 없이 유지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니까 뭐냐면 보통은요,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이분이 신입 변호사가 돼서 이제 펌에 들어갔거든요.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지식도 뛰어나고, 결과도 너무 좋고요. 이분은 그냥 당장 지금 맡겨도 되겠다. 그런 판단이 들 때 혹은 이제 몇 년이 흐르면 보통 그런 판단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게 단기간에 되는지 여부에는 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소속 변호사로 있다가요. 구성원 변호사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이 경우는 그 경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만약에 그렇게 가서 진짜로 구성원이 돼서 이 펌의 운영에 관여하려고 하면요. 이 펌과 관련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분이 관여를 하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성원 될 때 어떤 이제 우리가 금전적으로 기여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영업적으로 기여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요. 업무 형태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속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일정한 시간 출근해서 일정한 시간 퇴근, 물론 이제 야근이 많으면 좀 늦게 퇴근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시간을 정해서 그렇게 출퇴근을 하게 되고요. 파트너, 그러니까 구성원 변호사님들의 업무 지시를 받아가지고 일을 한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본인이 구성원이 됐다, 내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시간이나 장소를 다 정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면 그 일의 우선순위를 본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가 있고요. 뭐 심지어 좀 힘들면 뭐 보통은 그렇지는 않지만 재택근무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업무 시간하고 장소에 구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리고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이익 배당을 받거나 손실을 부담한 사실이 없으며 사건 수임에 상관없이 매달 일정한 금액의 급여를 받은 점. 자,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보통은 구성원 변호사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 이익 배당을 받고요. 혹시 이제 펌에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그 손실을 나누어지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사건 수임에 이제 따라서 금액들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져온 사건, 본인이 이제 뭔가 담당한 사건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보수나 이런 게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분들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건 수임을 하든 안 하든 매월 고정적인 급여가 지급이 됐다는 거예요. 4번, 원고들은 스스로 사건을 수임한 사례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피고로부터 배당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업무의 내용이었던 점. 그러니까 이제 구성원 변호사의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수임이거든요. 왜냐하면 당연히 사건을 이제 처리할 일들이 있어야만 그 펌이 유지가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거의 본인들이 사건을 수임한 전례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당받은 업무도 이제 그냥 파트너가 정해주면, 즉 구성원 변호사님이 정해주면 본인이 그걸 했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장 우리 한번 볼게요. 15페이지 5번. 원고들에 대한 급여는 본봉에 정해져 있으며, 그러니까 기본급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피고는 각종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요양보험을 제공한 점.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그 4대 보험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근데 이 4대 보험에 관해서 이제 가입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그 로펌이 이것들을 제공했다는 것이고요. 6번. 원고들이 제3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고 사실상 다른 법무법인에 대한 노무 제공 가능성도 없었던 점. 그러니까 이분들이 만약에 자기 사업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이것들을 다른 변호사님들께 좀 이렇게 뭔가 용역을 줘가지고 다른 분한테 처리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됐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자기들 구성원이면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다른 법무법인에 대한 노무 제공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같이 협업해가지고. 근데 그것도 전혀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7번, 원고들은 자신들이 구성원으로 등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가 원고 1의 경우에는 퇴직 1년 전에, 원고 2의 경우에는 퇴직 시에는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의 구성원이었다가 원고 2에게 지분을 양도하고 탈퇴한 것으로 등기된 소외인 역시 자신이 구성원으로 등기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고 진술하고 있대요. 와, 여러분 이거 진짜 심각한 거거든요. 제가 이 사건 처음 보면서 뭐 이런 행위를 하셨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거 진짜 되게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법무법인이 이제 작은 법무법인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법무법인이 3명 정도 있어야 구성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펌을 유지하다 보면은 가끔 이제 이 3명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갑자기 등기할 사람이 필요한 거죠. 이 법인을 유지를 하려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입 변호사한테 갑자기 구성원 등기를 요구한다거나 이럴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심지어 구성원 동의, 등기하겠다고 얘기도 안 한 거예요. 그 구성원 변호사님이. 이거 되게 나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말도 안 하고 동의도 받지 않고, 동의를 받는다 해도 제가 웬만하면 좀 위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심지어 이분은 자기 소속 변호사한테 얘기도 안 했어요. 그리고 소속 변호사의 인적사항을 마음대로 갖다가 등기까지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소속 변호사님 만약에 이 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기는 전혀 알지도 못해요.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펌에 이런 행동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고려해보면 원고들이 피고의 구성원으로 등기되어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근로 제공을 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재판부가 그래, 아무리 그래도 구성원으로 등록돼 있다고 해도 이건 아니지, 이건 근로자지 무슨 이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인데요. 이거 우리가 간단히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수업 시간이라면 그렇겠지만 잠깐 끊었다가 제가 2강 다시 녹화할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여러분.